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점심 후 시간인데, 그래도 조금 업무에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신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실제 우리 고객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좀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 툴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트렌드나 우리 내부의 정보들을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업무의 개선이나 이런 방향성들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회사는 다크트레이스라고 하고요. 저희가 기반으로 잡고 있는 기술은 머신러닝입니다. 저희가 AI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안 제품으로 먼저 시작한 회사고, 실제로 저희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위협이 아닌 위협적인 행위, 이제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잡아낼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볼지에 대한 내용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좀 발표 내용을 어떻게 좀 더 와닿게 할까 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돼서 범죄자가 잡혀서 어제는 뭐 자백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백이 있기 전에 지금 그 이춘재라고 하는 범죄자가 했던 행동을 거의 유사하게 미리 알고 있던 분이 계세요. 그 JTBC에서 하는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7개월 전에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된 분석들을 하시면서 실제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서 해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으실 텐데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30년 만에 잡힌 그 범인이 실토하면서 지금에서야 알게 된 내용들을 7개월 전에 먼저 이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방식이 다크트레이스가 실제로 네트워크단에서 분석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제가 보시는 데서 좌측에 보시면 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PC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서버에 접근해서 할 때, 혹은 이런 증상이 주 52시간 하시잖아요. 52시간에 아무리 그 패턴을 대입을 해봐도 맞지 않는 적용성들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그 아래 보시면 평소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원격이 허용되거나 원격 접속이 허용된 그 데스티네이션에 비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우리가 이미 보안 장비에서 오픈돼 있고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고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권한을 누군가가 남용한다면 과연 그게 정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보안 장비 기존의 체계 내에서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비정상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객사를 방문해서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특정 장비가 계속 바깥으로 접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있는 장비들을 계속 스캐닝을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AD 서버하고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만 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IT 자산은 또 없어요.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키오스크였습니다. 식권 발급기.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내가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던 제조사만 알고 있는 정보들,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폐쇄망이나 아니면 제어망 쪽에서도 실제로 고객들이 구매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2019년 9월 18일 날 검거된 이 용의자를 30년 전에 알았다면, 근데 거기에서 제약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형사들을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정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에 살고 있는 남자 15만 명을 실제로 그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대조해 가면서 한 명 한 명 다 고르는데 그걸 놓친 거죠. 왜 놓쳤냐?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약간의 데이터, 저희는 보통 그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정보를 약간만 있으면 기존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매핑했을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는 게 바로 보안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우리 내부에서 누구도 가지 않는 필리핀에 있는 11개 IP로 월요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0kB/s로 3분마다 한 번씩 계속 데이터를 시도하는 그 시도가 복합기에서 있었다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마 여기서 이제 업무 보실 때 뭐 인터넷망이랑 업무망이랑 분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제 거기 준제어망 또 제어망처럼 어떤 계정계 서비스들을 유지하시는 그런 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이제 거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해서 우리가 전략상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용해서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관제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 정상 데이터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 장비에서 벌어지고 그 장비는 우리 목적에 맞게, 우리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공용 PC라면 짧게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업무망이라면 업무의 중요한 기반시설 서버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의 체계에 따라서 분류해놨지만 실제로 보안 정책은 다 동일하게 가고 계시죠. 다만 거기 안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부자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기가 그렇게 동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그렇게 동작하고 공통점은 뭐냐? 그 제품을 설계한 게 보안 담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를 설치한 사람은 그 장비가 동작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 고객사들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내부자 위협들이 많습니다.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채굴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리다이렉션이 됐든 내가 의도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열심히 투자해 놓은 인프라를 잘 녹여서 인마이 포켓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든, 혹은 감염이 돼서 하든, 두 가지 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우리 자산을 운용하는 관점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걸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아주 심플한 거, 블록체인 DNS와 관련된 쿼리 안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는가 못했는가, 아주 심플하게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내부자가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 보안 담당자보다는 아무래도 외주 직원들이 조금 더 보안 수준이 낮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이만큼의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한다면 실제로는 계약상에서 따라야 되는 수준도 안 되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협들이 그런 어떤 이제 홀 가운데서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자 위협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 장비 관련해서 이 스펙을 넣었는데, 넣은 이유는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를 분석한다라고 하시면, 야, 거기 안에서 내가 분석할 만큼 그렇게 큰 하드웨어 리소스를 내가 배치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고민들이 시작되시거든요.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봐서 내 전략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머신러닝이 실시간의 데이터를 뱉을 수 있다. 이런 2U 서버 안에서도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열했습니다. 저희 회사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는 캠브리지 대학교 수학자들이 만든 회사고, 캠브리지 대학교는 베이지언 함수를 비지도 학습 기반에서 연구하신 수학자들이 많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딥마인드를 이제 설계하신 수학자들도 다 캠브리지 대학교 수학자들이고,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한 16억 불 정도로 인정받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니콘 컴퍼니 회사고요. 많은 상들을 받았는데, 보시면 상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모르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AI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안 하냐, 못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다른 이제 보안 쪽도 포함하고 있지만 비보안 수상들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제품을 설명드리면, 저희 제품명은 사이버 면역 체계 시스템입니다. 면역 체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몸 안에서 생체 모방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역 체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협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빠뜨렸을 그 정보 때문에 30년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들여가면서 전 국민이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이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 데이터만 분석했어도, 새로운 관점만 적용했어도 바로 찾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도 아마도 위협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아마 이 자리에 보안 담당자분들이 와서 이 세션을 듣는 동안에서도 아마 내부에 있는 직원들, 우리 자산을 사용하는 사람, 외주 직원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보안단에서 우리의 정책과 우리 컴플라이언스를 어겨서 어떻게 내가 업무를 좀 더 편하게 할까, 그 리스크는 내가 책임 안 지니까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면역체계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 면역체계 시스템이냐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땄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시스템이 지금 저처럼 코가 맹맹하고 내가 감기가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있게끔 있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 몸에 있는 생체에 있는 그 세포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조개의 세포들의 특징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어떤 상태가 정상인지 어떤 상태가 이상한지를 학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췌장에 있는 세포와 피부에 있는 세포가 같은 반응을 보일지라도 위험한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땀이 날 때 보이는 피부 세포가 보이는 동작이 췌장에서 똑같이 나타나면 췌장암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자산의 중요도, 우리 서브넷 안에서 중요한 대역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된 서버들이 있는 곳에서는 작은 흔적이라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크트레이스는 그 세 가지를 활용해서 그 변화점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만 5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10만 개 이상의 위협들을 탐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부스에는 그런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가 단순하게 만약에 특정 변화, 예를 들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이트에 그 사람만 갔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탐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저런 변화들을 찾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집중하는 건 그런 찾아진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 AI 분석가가 그걸 분석할 거냐라는 소프트웨어로 신규 버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위협을 많이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찾아놓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현실 세계 문제, 보안이라고 하면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방화벽과 시그니처의 룰을 더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보안의 수준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활용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다크트레이스는 인공지능 분석가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수동으로 고객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디케이터 값들을 패킷 하나에서 하나하나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어떤 탐지가 돼서 나왔다, 그 데이터가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어낸 장비가 평소하고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 그 디바이스가 일으켰던 패킷 하나에서 어떤 특정 정보에서 그 인디케이터가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걔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디케이터가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혹은 비정기적일 때 양이 또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기존 보안 장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때 접근 방법이, 기존 보안 장비는 예를 들면 SSL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SL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그냥 아예 이제 논외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SSL 인증서를 사용해서 내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이 사용자만 접속 시도를 하는데, 이 사용자가 사용한 SSL 인증서의 발행 기간은 내부에서 다른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킹을 할 때 사설 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끊기다가 IP를 바꾸고 포트를 바꿔가다가 특정 시점에 어떠한 곳에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찾기 위해서 SSL 암호화된 트래픽 HTTPS도 분석에 참조합니다. 물론 저희도 오프로딩 해서 데이터를 주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 패킷을 조사하고 찾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단명을 가지고 나열해서 내온 게 오늘 제 자료인데요. 보시면 조금 이제 좀 작아서 글자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 진단명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낸 거예요. 기존의 조금 차이점은, 여기에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니까 데이터가 극단으로 양쪽으로 두 가지 종류로 하면 위협을 굉장히 식별하기가 좋았어요. 첫 번째, 장기간의 학습이 없이도 식별될 수 있는 위협 또는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면 외부에서 원격으로 붙는다든지 나간다든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유지보수나 아니면 어떤 허용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위협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내부에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전체 모델이 발견됐던 게 한 400개 정도, 2주 정도에서 한 400개 정도가 됐고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총 이런 위협들을 발생시킨 디바이스는 한 283개입니다. 물론 중복된 게 있습니다. 전체 대수는 한 2만 대 정도 되는 사이트였고요. 어쨌든 200개 정도가 400개 정도 모델을 냈으니까 한 2개 미만으로 해서 와도 됐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유의미할 점은 제가 이렇게 색깔로 칠해놨잖아요. 여기에 제가 요걸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이 딱 학습 진행되고 나서 엑셀로 뽑아서 표를 하나 여기다 만든 거예요. 이거 뭐냐면 퍼 디바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모델, 각각의 모델들을 전체 디바이스 숫자로 나눈 겁니다.
이 모델을 유발시킨.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요 100%는 뭐냐면 적은 모델을 유니크한 장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사한 행동이 내부에선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정보는 더 유의미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낮아지는 건 뭐냐면 다수의 모델을 다수의 장비가 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를 학습해보고 실제 하나하나 모델들을 샘플링해서 저희가 봤더니 대체로 어떤 게 나오냐면 기존의 정책이 적용됐던 것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한다든지 임의로 변경해서 그런 프로파일이 적용되지 않은 보안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다른 모델들을 만드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해서 100%에 가까운 수렴하는 내용들을 보였고요. 대체로 업무에 가까운 경우는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빅데이터, 우리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흐르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 아마도 내부에서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실 거고 어떤 도구들도 개발하려고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저희 제품을 가지고 상용화된 데이터 분석을 2주 정도 해봤더니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중위값을 이렇게 내봤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50에서 60점대 사이들 빼고 이 허리 구간이 없고 끝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대체로 보면 끝에 있는 것들이 위협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정책을 무시한다든지 혹은 내부에서 이렇게 적용된 것들을 우회한다든지 혹은 기존의 보안 장비를 다 우회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유니크하고 희귀한 행동들은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거나 아주 적게 벌어지거나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업무 쪽과 관련된 비업무란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웹하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상 써야 되는 경우 근데 그 웹하드를 다른 사용자는 안 가는 DNS 방식에 자기 개별적으로 쓰고 암호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접근 시도를 해서 데이터 유출이나 노출에 대해서 유발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간단한 장표를 가지고 대체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진행됐던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방금 전처럼 여기 정상 행위에 대해서 학습을 쭉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 행위가 나타나죠. 이상 행위는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걸 이 보안 위협이 아닌 이상 행위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던 여기에서 수량이 굉장히 적은 장비에서 벌어지거나 아주 많은 장비에서 자주 벌어지는 그런 행동들의 특징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안에서 이상 행위인데 보안 위협으로 가까워지는 행동을 하더라. 어떤 것들이냐면 멜버타이징이 지금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더니 TMS나 뭐 다른 IPS나 샌드박스나 이쪽에서 다 이건 과탐 처리를 해가지고 빼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광고와 관련된 어떤 사이트에 붙고 나서 뭔가 리다이렉션이 되고 그리고 나서 특정한 행동을 벌어질 때 패킷을 걷어서 인공지능이 확인을 해봤더니 안에 이 사용자의 IP가 이 패킷 안에 들어있고 이 사용자의 맥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 정보가 나가더라라고 하는 걸 잡아냈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내가 지금 시점에선 이상 행위가 보안 위협이랑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통계적인 트렌드나 우리 내부에서 주어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봤을 때 거기서 유의미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아주 희귀한 사이트로 특정한 사용자만 가서 계속 리다이렉션이 된다든지 새로운 정보를 유출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그 전의 행동들이 설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위협이 발현이 되기 전에 우리 내부의 IP 체계가 외부로 유출되기 전에 그런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분명히 그 애드웨어는 단순히 애드웨어가 아니라 멜버타이징으로 분류되고 관리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부에서 어떤 경계 보안이나 내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휴먼 에러라든지 혹은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중요한 서버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안티바이러스를 배포하는 서버 쪽에 불안전한 파일을 넣어서 걔가 내부에 퍼져서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패스워드를 잘못 적용해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중요한 망에서 어떤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기존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얻어지는 정보들
또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들을 검토하실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상 행위를 판단을 할 때는 마지막에는 정상 행위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장표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고객사에서 그러면 이게 이상 행위인데라고 할 때 마지막에 이 이상 행위냐? 라는 판단을 내리거나 그런 정보들을 요약하거나 할 때는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근데 보안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행위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내가 판단했던 근거가 되는 것만 남기고 정상적인 거는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머신러닝의 장점은 진짜 머신러닝이고 진짜 AI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정상적인 상태를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사이트가 실제로 훨씬 더 유용한 정보들이 되더라.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뀌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현돼서 거기에서 얻어진 우리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아까도 제가 오늘도 한 5번 정도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오셔서.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학습이 진행됩니다. 머신러닝이 학습을 쭉 진행하면서 얘가 잡아낸 어떤 근거들이 시그니처나 룰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해야 될까요? 혹은 얘가 학습만 해가지고 하는 기반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서 내가 업무 보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학습이 길게 필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 패턴과의.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족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걸어갈 때 발에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데 그런 족적이 평소에는 제가 팔자걸음을 걷다가 갑자기 바뀌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현될 때 그런 행동이 기존과 달랐던 거 또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그냥 길을 가다 넘어진 겁니다. 그냥 그 사건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우리는 봤더니 동일한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된 우리 사이트, 우리 망, 우리 기반 시설에서는 다른 사용자는 안 쓰는 SSH를 포트를 바꿔서 22,222번을 사용해서 얘만 분해라고 한다면 22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허용되지 않은 장비들이 그렇게 사용한다면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군집 내에서 걔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특징이 아까 그런 내용들이더라. 혹은 전체에서 굉장히 희귀하더라. 이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섞어서 학습을 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섞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뽑아내고 그 인디케이터를 비교하고 하는 과정을 머신러닝이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떤 좋은 사례들, 우수 사례들을 매년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업무에서 개선 사항들 또는 그걸 가지고 새로 적용된 정보들이 업무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스에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데모까지 해서 실제로 잡았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구현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형태로 영상과 자막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풀어나갑니다. 다만 조금 유의하실 사항은 머신러닝 기반의 제품은 사실은 유저 버그가 굉장히 심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뭐 다른 제품을 대체하는 대체제보다는 보안제로서 굉장히 그 범위를 얼마큼 넓힐 거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의 대전제는 좋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으냐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고정된 조건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심이나 네트워크 포렌식이나 APT 장비나 IDS나 뭐 TMS나 IPS나 이런 장비들과는 다르게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유의성, 우리 내부에 있는 특이성, 우리 내부에 있는 희귀성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학습시키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게 얼마만큼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상호 보완하거나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클라우드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클라우드 쪽에 배치하시거나 어쨌든 클라우드 쪽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이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클라우드, 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고객사는 어제 처음 이제 저희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
물리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구현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담당자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보안 담당자들이. 그래서 인프라와 보안의 이원화 체계 안에서는 보안 담당자분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혹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어떤 내가 몰랐던 기능들, 여기 안에서 구현됐던 것들, 그런 특징들이 어떻게 보안적인 이슈들이 있을지를 하나하나 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넣어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에서 좀 다크트리스의 유의미한 점이 뭐냐, 인공지능 기반에서 학습하고 인공지능 기반에서 AI 분석가가 그 학습된 결과들을 가지고 매핑시키면서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마이닝을 계속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발견된 것들을 차단도 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박스 하나를 가지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차단을 하든 분석을 하든 얼마나 내가 인사이트 있는 딱 정확한 그 부분, 사실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메타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로우 패킷을 다 보고 이 데이터를 다 저장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내가 쓸모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의 인디케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중요할지 안 할지, 사실 중요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때 있어서 참조하실 부분은 많은 정보들을 가볍게 처리해서 전처리한 후에 이걸 머신러닝에 부어서 학습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이런 차단이라든지 내가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짧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저희 아키텍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버 분석가가 있고요. 사이버 분석가는 지금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이뮤 시스템도 있지만 제어망 쪽, 제조망 쪽에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탐지를 해서 나오면 AI 분석가가 분석을 한다. AI 분석가가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는 IoT라든지 네트워크 단에서 또는 이메일, 클라우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컴포넌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스에 오시면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글로벌하게 이런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MSP를 저희가 제공을 했었거든요. 이제 매니지드로 해서 방식으로 해서 보안 관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보안 관제를 해드리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에 저희가 4,000개 정도 고객사가 있고요. 실제로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한 1,000군데 정도 있습니다. 200군데 특히 망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기존과는 다른 유니크한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고 있는 고객사에 한해서는 저희가 인공지능 분석가를 가지고 분석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리포트를 봤어요. 사람이 제 주변에 굉장히 잘하는 이제 분석가가 있어서 잘 리포트를 적었는데 2개를 놓고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어쨌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정보들은 결국은 그걸 얼마나 잘 배치해서 내가 한눈에 보기 쉽고 내가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런 리포트를 써서 보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잘 뽑아내고 중요한 부분에서 하이라이팅도 잘하고 생각보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간을 재봤어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마지막 리포트까지 하는데 전처리 과정 초반에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을 거기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저희가 한 93% 시간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 실제로 이건 인공지능 AI 분석가가 썼던 것들이고요. 기본적인 정보들 안에서 내가 봤더니 얘는 어떤 특정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 하고 이렇게 괄호를 열었잖아요. 쓴 이유는 사람이 들어가서 클릭하면 저런 악성 사이트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렇게 표기까지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제가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적합한 기술이 어떤 거냐라는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고 실시간 보안 관제가 하기 어려운 고객사에서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더 될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빠르게 경량으로 사소한 데이터를 잘 잡아놓는 게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하나를 놓고 얘기했던 그런 비용들을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줄여줄 거냐라는 게 결국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안의 체계나
보안의 어떤 수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갖춰가는데, 그리고 보안 담당자가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